오늘의 플러스, 중국 경제를 덮친 변화의 바람,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얼마 전에 양회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91년 이후로 최저 수준이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경제 이야기를 양해 말씀을 일단 드리기 전에 네, 최근에 그 이슈가 워낙 많이 된 중동이 중국 경제 뭐 엄청 무너뜨릴 것이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네, 며칠 전에도 방송 네, 교수님 맞습니다.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밖에도 여러 이제 뭐 이야기가 중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미칠 것이고, 장기로 갔을 때 중국 경제가 이제 심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완전히 꼬꾸라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왜냐하면 네. 중국 경제 이야기니까 이제 저는 이제 중국 속내를 좀 보는 네. 사람이니까 중국 속내는 그냥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좀 약간 다른 결이 다른 이야기를 네.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가장 표면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네. 이게 중국 경제에 영향을 전체적으로 미치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반대급법적으로 또 이제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들이 좀 속내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까지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뭐 일단 이란이 전체 비중에서 한 13% 정도 차지를 하고, 예, 뭐 베네수엘라 뭐 한 3, 4% 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중국이 비축한 불황이라든지 다변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중동 문제가 몰랐던 이슈가 아니었고,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기 때문에 이제 비축과 다변화 이런 부분에서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은 가장 큰 부분들이 절대 친미 정부만 안 들어오고 6개월 안에만 끝나면 네. 우리한테는 더 긍정이 더 많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일단은 이번에 미국이 저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전쟁을 한다, AI를 들어간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 대만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매우 시뮬레이션을 지금 이미 돌려본 것 같고요, 중국에서.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친미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그대로 지금 이제 친중처럼 간다라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이 이제 뭐 내 바퀴 더 있냐? 내가 가져갈 테니 더 싸게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원유를 이제 가져갈 시나리오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뭐 반미 전선이 또 여러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 계속 외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영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또 끝나고 나서 지금 1대1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던 1대1로 부분에서 중국이 한 3,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지금 속이 쓰리죠. 그렇죠. 그러면 또 재건을 해야 되죠. 그럼 네. 재건을 한 팀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친미만 아니면 그 다음 부분에서 나왔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증시가 막 지금 급락을 하고 올라갔다가 뭐 매수카 매도카 뭐 사이렌 울리고 할 때 중국의 지금 증시는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하이 증시는 뭐 거의 4,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이 엄청나게 뭐 동요가 있고, 물론 제조업에 미치는 부분들, 그 시나리오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있지만, 그게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끊어서 좀 갈까요? 그러면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면, 네. 사실 이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조달하는 원유의 비중은 네. 20%가 좀 안 되긴 합니다만, 네. 이들이 가져다가 중국에서 정유사가 정제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페트로차이나 같은 국영 석유 회사가 아니라 네. 산둥성에 있는 티포트라고 불리우는 독립정유사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이게 제재유기 때문에 페트로차이나는 공식적인 루트 아니면 수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제재유들을 독립정유사들이 들여오면서 굉장히 저가로 들여왔고, 이게 산업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유지하는 원천이었는데 이게 사라지는 건 큰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지금 개인 정유사도 있는데 페트로차이나나 일본적인 국영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직접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이게 희석이 됩니다.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렇게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구멍을 피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민간지뿐만이 아니라 일부 국영기업이도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럼 더 커지잖아요. 불이익이. 그렇죠. 아니 네. 분위기가 더 커진다는 게 일단 지금 그 비중 자체가 있기 때문에 국영도 지금 들어가는 비중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민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지금 비중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뭐 한 13%, 뭐 12%, 20%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합치면 20% 정도 못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게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데 중요한 건 원유를 넘어서 석유화학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코르무즈 햅을 이야기합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 하면 이게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 상승이 크죠. 유가 상승하면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제 수출 수입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있다. 네. 근데 이게 흔들 정도까지는 아닌 부분이고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네네라고 해서 보는 게 맞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중국이 에너지 자립도는 굉장히 올려놓은 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만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프타 생산이라든가 산업재로 활용한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컸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결국 원유가 에너지 원천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제조 역할을 하는데 원유는 사실 반도체 만드는 데도 석유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간 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태가 전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교수님이 그때 뭐 방송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이란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을 잡기 위한 부분들의 네. 하나의 100% 들어가 있고 네타냐후도 이번에 기회입니다. 형님.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렇군요. 지금 네. 이란의 중국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란의 중국화는 더 확대되기 때문에 이거 안 잡으시면 힘드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혁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뭐 이번에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있다라고 보고 네.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그 스톤이나 유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아까 재고 지금 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지금 한 100일이 배축돼 있다, 130일이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채널을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있는 거 버틴다. 갖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다른 지역 부분에서의 또 이거는 이제 다변화 부분들이 이미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려서 그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영향은 맞지만 네. 그게 중국 경제 전반적인 제조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게 할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물론 이제 그런 표면적인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중국 8개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네네네. 그런 것까지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빨리 어쨌든 그 6개월 안에 범위는 끝나야 되고 제발 친미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친중이 그대로 가는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는 게 중국이 지금 가장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네.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친미 정권만 들어서지 않으면 다시 아주 조기에 수습하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도 같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외부의 악재 때문인 건지 내부의 문제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이번에 양회에서 제시한 경제 성장률 네, 고약이 목표치가 해야죠. 네, 고약이 해야죠. 4%입니다. 고약이 해야죠. 이제. 이건 왜 그런 거죠? 요거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4.5에서 5%야 숨은 함의가 뭐냐? 예. 그 함의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 여러분이 다 인식하다시피 이 성장 동력이 버겁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전에 우리가 중국의 1, 2월 달에 나온 지방 양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 올해 지방 양의 31개 성의 평균치가 이제 5.1 나왔습니다. 예. 이게 2025년도가 5.26 2022년도가 5.4 이게 점점 더 내려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목표치를 지방정부 했지만 다 실현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동성이 2025년도 5% 목표치 이야기했는데 네. 결론은 3.9%였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네, 차이 큽니다. 광동성이 어마무시한데 예.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이고요. 올해 지방양의 결과를 보니까 18개 성시
가 지금 목표치가 전년 대비 다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질적 전환인데 지금 어차피 이대로 가면 우리가 꾸역꾸역 맞추는 형태로 5%나 뭐 계속 꾸역꾸역 맞추는 형태로 간다라는 것은 네. 버겁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뭐 쉬운 이야기로 뭐 질적 전환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산업 혹은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를 더 올려서 성장을 하겠다. 예. 수출 같은 경우도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그다음에 첨단 제조 장비 이런 부분들이 수출이 더 늘어났고 과거의 전통 제조의 수출 부분들을 대체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죠. 내년에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내년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100년이 되는 해고요. 그다음에 사연임이 되는 네. 중간에 과도기적인 측면입니다. 높게 잡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이게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좀 적게 넓은 이게 아니 공간을 둔 거죠. 그래서 구간 성장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뭐 4.5를 하든 그러니까 4.5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시진핑 리더십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구간 성장을 제시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해에서 그 이벤트를 이벤트를 앞둔 그 해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게 더 큰 뭐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불만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보수적인 입장으로 목표를 잡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렇게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건 그만큼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그 전략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는데 특히 실업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내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 그 뭐 이게 지금 뭐 중국은 내수 그러니까 소비가 지금 가장 큰 이슈고 이번에 양회에서 2026년 올해의 10대 핵심 업무 10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10가지는 순서대로 그 의미가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소비입니다. 소비. 네. 작년에 꾸역꾸역 5% 마련했다. 그 5%의 기여도를 보면 소비가 52. 네. 그래도 여전히 소비가 52를 차지하고 있고 예. 순수출이 한 30, 한 8 정도. 예. 나머지가 이제 투자죠.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만큼 소비가 중요한데 요즘 소비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계속 뭐 가고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은 좀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비의 내용들을 좀 들여다 보면 예를 들면 최근에 했던 뭐 지금도 춘절 소비 민족 대이동 아직까지도 기간입니다. 3월 13일까지니까요. 예. 보면 이게 좀 바뀌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우리처럼 역 귀경하는 사람 예전에는 내려갔는데 이 엄마 아빠들이 도시로 막 오는 역 귀경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뭐 한국을 간다든지 다른데 관광지를 가는 예를 들면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도시가 춘절 때 가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은 들어오는 게 많아지면 새로운 소비가 패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감성 소비인데 이제 뭐 제 칭화대 뭐 한창 후배 또 칭화대 가르쳤던 제자들을 만나서 뭐 물어보면 어차피 내가 뭐 예를 들면 교수님 제가 칭화대 졸업을 해가지고 뭐 좋은 직장을 가더라도 제가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만족스러운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뭐 팜마트라든지 라부부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올해 가장 뭐 밈 인형인데 우는 말 같은 밈 인형이 네네. 젊은이들 사이에 엄청 유행. 이거는 나에 대한 자기 만족이거든요. 네. 이런 소비가 많아지지 큰 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일단은 트렌드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투자 또는 투자에 준하는 소비보다는 현실 만족도에 대한 소비가 좀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군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중국도 이제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사실 프리미엄 소비 계층의 소비는 견실한데 중산층 이하의 소비가 준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던데 그것도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양회에서 소비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예. 제가 드릴게요. 좀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번에 소비 진작들의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소비 능력을 올리겠다. 그 말이 뭐냐면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요번에 양에서 그전에는 안 나왔는데 네. 키워드가 뭐냐면 도시 주민 소득 증대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예. 그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입이 많아 늘어나야지 나도 소비할 거 아니냐고. 예. 지금 부동산 값 떨어지고 주식 떨어지는데 내가 소비하겠냐고요. 그래서 수입을 올리는 수.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가를 계속 부양을 하고 증시를 부양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또 뭐 사회보험 제도를 뭐 또 개선을 해서 비용을 좀 덜 나가게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는 뭐 우리가 과거에 우리도 했었지만 소득 주도 성장이 중국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능력을 제고하겠다라는 네. 거예요. 거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이 중산층 이하의 약간 예. 도시 주민 소득층 되게 도시 주민 평균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의 부분들의 포커싱이 된 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좀 소비의 구조를 좀 바꾸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1대1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구한신이라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구한신에 대해서 뭐 자동차나 가전제품 이런 부분에서 올해 지원 예산금이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오. 작년엔 3천억 위안이었는데 올해 네. 2,500억 위안. 그러니까 줄었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물론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게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소비를 부양하기에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비용을 줄이고 이제 뭐 다른 형태의 부분들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라든지 네. 이런 것도 좀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중국에는 봄방학, 가을방학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부터 중국 정부가 각 지방 정부별로 자율적으로 봄방학, 가을방학 해라.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뭐 하라고요? 부모들과 같이 여행 가서 돈 써라. 쓰라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봄방학, 가을방학이라는 용어가 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처음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있고 그 올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가장 핵심이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중국인데 소비 심리 네. 이슈인데 이게 여전히 지금 9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리적으로 회복되기에는 지금 또 중동 사태까지 터졌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심리적인 부분들 그게 어쩌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교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게 이구한신 지원금이 줄었다는 부분인데요. 네, 네. 중국 가보면 마치 전기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새로운 전기차 나왔으니까 빨리 바꾸세요라고 부추기는 듯한 느낌마저도 받았는데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신산업을 육성했던 전략이 뭔가 수정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글로벌 탑티어로 발돋움할 기업들에게 돈이 흘러갈 것을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 현지 상가들 이런 걸 진흥하기 위해서 돈을 쓰도록 유도한 두 번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소상공인 말씀드렸으니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가 바뀐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도 있지만 지금 소상공인들 예를 들면 일회성 대출을 받는데 그게 한도가 얼마냐 100만 RMB였어요. 네. 100만 RMB. 네. 100만 RMB면 한 1억 아니다 1조 2천 좀 되죠. 예. 그죠? 아니죠. 1억 2천 정도 되죠. 1억 2천. 예. 그런데 이게 한도가 1,000만 RMB로 10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0.1% 정도의 금리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들을 그것도 하나의 소비의 대책으로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높였고요. 새로 네. 바뀐 게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가 뭐 개인 신용 회생 제도라는 걸 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기록이 안 남게끔 확 풀어줘라.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없었던 네. 눈에 보이는 올해의 변화. 그래서 네. 막 돈 주고 뭐 아까 말씀하신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전제품 사면 주는 것들이 이게 이제 바꿀 사람은 바꿨지만 지금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또 바꾸기는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효과가 있지만 그 비중보다는 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정책들을 이번에 좀 많이 좀 쏟아낸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앞서 서두에 증시 분위기도 말씀 주셨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진짜 널뛰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 증시는 그래도 튼실하게 버티더라고요. 네. 이게 인위적인 어떤 조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증시에 중국도 개인 투자자들이나 중국 증시 부양의 분위기에 힘입어서 일어난 건지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증시는 뭐 작년부터 계속
이제 이거 올해 처음 부분들이 아니고 올해도 증시에 대한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양해 끝나고 각 장관 부처들이 이야기할 때 강조했던 부분들이 소득 증대도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증시 부양을 하겠다. 지금 중국의 부추들, 우리는 개미들이라고 하지만 네. 중국의 부추들이 한 2억 한 이제 4천만 명을 넘어 2억 5천만 명까지 가는 입장에서 이들이 중산층이고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강조를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그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으로 엄청난 뭐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투명성, 그러니까 단순히 제도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증시 부양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요구 조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모르는 부추 입장에서는 좀 더 네. 보여지게끔 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것도 많이 나와서 예. 뭐 올해 증시는 뭐 이제 우상향 네.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증시에 지금 뭐 지금 상하이 뭐 심천 홍콩 이런 특히 이제 홍콩 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난리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뭐 관련된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분야들 뭐 휴머노이드 포함해서 반도체 부분에서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IPO에 번호표 받고 뽑아 있는 친구들 제가 요번에 출장 가서 만난 친구가 번호표 자기는 한 250번 정도 될 거라고 250번이요. 그런 말을 웃으면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 내가 한 250번 정도 번호표 아닐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일단은 이걸 키우는 게 매우 어디서 보인다. 지금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지가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서도 중국 증시가 그래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 하고 있고 10년 만에 4,000포인트 넘었습니다. 작년에 네. 그죠?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증시는 뭐 한국 증시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국정만큼은 아니지만 올해 중국 증시도 전시라는 우리가 한번 뭐 계속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뭐 다른 방송 우리 그 전에 교수님했던 부분에서 계속 중국 증시는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죠. 네. 예. 중국 경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양회만큼 좋은 이벤트가 없는 게 사실인데요. 이번 양회에 새로운 5개년 계획이 발표됐는데 그 중심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가 4대 신흥 지주 산업 얘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10대 올해 핵심 산업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첫 번째가 소비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기술 자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다 있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기술 자립의 이야기고 기술 자강의 이야기고 예. 했는데 이번 총리가 양의할 때 1시간 7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AI는 이미 우리 선두그룹에 들어가 있어. 반도체도 이미 엄청난 기술적인 네. 발전을 이뤘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본인이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언급이 이제 4대 이제 신흥 지주 산업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뭐 반도체, 뭐 우주항공, 뭐 생물 바이오, 저공 경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신흥 지주 산업이라는 개념은 이미 어느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 확고하게 뭐 따라잡겠다라는 부분, 어느 정도 지켜나가면 따라잡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4대 지주 산업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양자 뭐 6G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뭐 휴머노이드 특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피지컬 AI로 대변되는 인베디드 AI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핵융합, 뭐 미래의 에너지원이죠. 이건 이제 미래 산업을 이야기했고요. 지금 4대 신흥 지주 산업 4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서 이미 뭐 중국이 뭐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뭐 항공, 우주항공, 그다음에 생물 바이오, 저공 경제는 이미 시장에서 존재감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공 경제는 우리는 규제에 막혀 있을 때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뭐 어느 지역은 이미 뭐 이제 드론 택시 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지금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들은 이제 여전히 이제 뭐 중국이 올해 이제 빅펀드 3기 돈이 이제 제대로 이제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디램 쪽으로 이제 돈이 더 집중적으로 들어야 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돈을 따라가는 AI 뭐 칩이든 뭐 혹은 반도체 스타트업들도 아까 이제 점점점 많아지고 그 중에서 아까만 300 아까 제가 만났던 기업이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 그 친구도 이제 번호표 받은 번호표 받은 250표 뭐 그렇게 이제 뭐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궁금해한 분야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 기업인데요. 마침 방문도 하셨다니까 최근 들어서 중국이 반도체 기술이 약진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그와
동시에 미국의 또 그거에 대한 규제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공공 부분에선 중국산 반도체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에서는 본인들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전망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줄 때가 누군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 제재는 어제 오늘에도 이야기도 아니고 예.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뭐 결국은 뭐 지금 모든 게 지금 기술 자립적인 부분에서 자생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일단은 자국 시장에 소화를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국이 뭐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국가들한테 그걸 제공을 하겠다. 근데 그것을 가져가면 미국의 제재를 받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자국 시장 중심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근데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십니다. 뭐 이번 달 말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국 방문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냐. 예. 변화가 없다. 뭐 중국 뭐 이런 첨단 산업에 굴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군사의 도전으로 보기 때문에 예. 없다라고 보고 일단 지금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 어제 오늘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반도체가 죽을 것 같지만 계속 뭐 TSMC든 우리가 뿐만 아니라 뭐 SMIC든 여러 기업들의 부분들 뭐 캠브리콘이든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나오면서 뭐 더 나아가서 지금 H20, H200까지 뭐 사지 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생태계에서 우리가 만드는 해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중국 내부는 해볼 만하다라고 보는 거고 해볼 만하다고 보는 거고 기업들을 만나봤을 때는 기업들의 목소리는 약간의 온도차는 있습니다. 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국 시장이 워낙 지금 이 부분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판에서는 자기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이 일단 네. 정부가 밀어주니까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글로벌 성장 확장성에 대해서는 물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제가 보는 반도체 중국의 이런 성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문가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중국의 DM이 한국에 어느 정도까지 따라올 것이냐, 뭐 3년, 5년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이 반도체 에너지라든지 뭐 여러 전문가부터 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이런 반도체의 이런 어떻게 보면 추격, 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초격차 유지를 할 수 있느냐 부분에서도 사실 좀 다른 목소리가 있지만, 저는 뭐 중국의 이런 스탠스, 이런 부분에서는 점점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도체의 성장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총리가 전 세계 앞에서 하는데 반도체를 언급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말을 했다라는 그 단어 하나 워딩은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선택하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워딩을 보면서도 저 말의 함의가 어느 정도의 나름의 이 마스터 플랜과 지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돈이든 뭐 정부가 돈낸 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이에 지금 반도체 관련 상장 기업이 한 230개 이상 약 한 최근까지 한 250개 관련된 반도체 기업이 상하이에 상장돼 있거든요. 반도체. 그다음에 지금 뭐 홍콩도 지금 뭐 줄 서 있고 반도체만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252번인데 그거는 휴먼노이드 여러 분야의 기업들 뭐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합쳐서 252번 받았다고 했는데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는 몇 번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중에서 자기가 한 50번째, 60번째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몇 개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생태계에 있는 기업이 홍콩에 IPO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스타트업 혹은 기업들이 약 한 8, 90개 100개 가까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네. 라고 저한테 그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는 진짜 확실하게 괄목할 만큼 바짝 추격하거나 이미 우리의 넘어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출장 가서 만난 회사들 중에 바이오 기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중국도 몇 년째 계속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천명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신약 개발로 접한 많은 회사들은 유럽계나 미국계 회사들인데 바이오 분야에선 지금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게 중국이 약한 부분들이 이제 신소재,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부분인데 뭐 이제 있는데 신약 개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뭐 화이자든 뭐 글로벌 기업들, 뭐 독일의 기업들, 미국 기업들은 다 중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 테스트라는 게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음에 그게 들어가는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6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보기를 보다는 지금은
이 생물 바이오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서 중국은 거의 하단에 있었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전체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윗단에 있고, 근데 예. 그 역할을 도와줬던 원료라든지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은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협력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할 거야? 우리도 바이오스, 우리도 그런 기업을 만들어내자라고 네. 해서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바이오 데이터가 어마무시한 거죠. 예. 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이것을 더 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소재 중국이 보는 부분에 있어서 미래산업 뭐 앞에 잠시 말했던 양자, 그다음에 핵융합, 그다음에 6G 뭐 이런 걸 빼고 중국이 집중적으로 이제 끌어올려야 될 그게 신소재, 전략 신소재, 첨단 신소재,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 부분들. 근데 바이오는 좀 다르죠. 아까 그 전체적인 생태계에서의 이미 중국을 빼고 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존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도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저변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캐치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중국의 가장 높은 요즘의 경쟁력은 로봇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브 볼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저보다 더 쿵후를 잘하거나 뭐 이런 모습 볼 때마다요. 실제 요즘 중국의 그 산업 정책이 로봇에 사활 걸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됩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미래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인베디드 AI,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인데 여러분 이제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피지컬 AI의 지금 경쟁력이 어디까지 왔느냐라고 했을 때 뭐 간단히 저는 좀 차별화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린다라면 그 일단은 이게 뭐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중국에 막대한 시장이 있다라는 것도 뭐 당연한 거지만 플러스에서 하나 더 이렇게 바로 그걸 사주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 시장 확장. 그런데 이걸 정부가 만약에 공업용 혹은 공장에 쓰는 여러 가지 산업용 로봇을 쓴다라고 했을 때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수요성에서의 확장성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피지컬 AI 독자적 하드웨어 생태계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감속기라든지 뭐 배터리 뭐 그다음에 뭐 제어기 센서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 이미 중국이 이제 광조, 선전, 동관 요게 이제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의 이런 하드웨어 생태계가 다 구축돼 있다. 그러니까 로봇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뭐 부품 90% 이상이 중국이 이미 국산을 했거든요. 우리하고는 지금 이제 좀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결국 인적 자원이죠. 중국의 로봇 공학 전공이 한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명? 학교도 워낙 많아서 엄청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로봇 공학이 한 보통 중국 학과가 있다는 최소한 100명 이상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 정도, 몇 개 대학이 로봇공학을 설치해 있을까? 중국은 이런 숫자에 감이 없어요. 한 찍어 보겠습니다. 2,000개. 대학. 너무 1,000개. 너무 많아요? 당황하셨네요. 너무 많고 너무 커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작년 6월 기준에서 399개 대학. 399개 대학. 그러니까 로봇 공학 전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결국 인재적인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쿵푸 보셨다고 했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혹은 외부 입장에서는 야 저게 그냥 쇼지. 저게 실생활에서 뭐가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야, 우리는 이제 아틀라스가 지금 공장에 투입된데 뭐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쿵푸도 하고 뭐 격투기도 하고 유니트리가 그런 기업이죠. 근데 유니트리는 여전히 적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흑자를 보는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제가 수요 시장을 로봇의 수요 시장 확장을 정부가 만들어 준다고요. 그걸 구입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매칭시켜 준다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있는 부분들 또 하나가 우리의 산업하고 자꾸 연결을 좀 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틀라스가 들어와서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공장이 투입된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도 이게 아직까지 휴머노이드와 사람이 함께 일하는 그건 표준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는 이제 그 표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이상하게 반응할 때 사람을 때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된 상태에서 한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국도 아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휴머노이드 사람이 어떻게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표준화 작업이 이제 끝난 상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최근에 뭐 제 매체에서도 이제 봤는데 우리가 지금 AI 휴머노이드가 막 학습 일을 하는데 막 컵을 드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면 따라합니다. 네. 근데 그 학습 속도가 중국과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컵 드는 사람들이 뭐 정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데이터 넣어주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예.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작은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한두 대 놓고 계속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게임이 안 돼요. 그렇겠죠. 지금 로봇은요 크게 세 군데 지역을 가부셔야 됩니다. 예. 상하이, 예. 항저우, 신천. 예. 요 세 개가 메인입니다. 제가 요 세 군데를 다 갔고 예. 이제 기업들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상하이 있는 에지봇이란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본의 물류 로봇을 예. 지금 수출하기 시작했고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150대를 놓고 사람이 150명이 앉아서 네. 컵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는 예.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서운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출장 갔다 온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혹시 이제 중국 가시면 요즘에 뭐 중국에 요즘 뜨고 있는 혁신 기업들이 많은데 뭐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4대 천왕 뭐 이런 기업들 네. 뭐 혹은 뭐 판타지아 4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바이두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뭐 바이트 댄스, 뭐 알리바바 요걸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4대 천왕이라고 네, 했거든요. 알려주셨죠. 요즘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육소룡, 육소후, 네. 뭐 상하이에 있는 북두칠성 기업 7개 기업, 그다음에 미국의 M7 기업을 모니터링해서 만든 7자매 기업. 야. 요런 지금 네. 요렇게 지금 그룹핑 대형 기업들, 그러니까 업계에 소문난 것들입니다. 그만큼 예를 들면 7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AI, 에너지 이런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모인 7자매 기업 뭐 이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AI나 지금 뭐 휴머노이드나 뭐 이런 기업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뜨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항저우 육소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육소후 작은 6마리 호랑이라는 LLM 기업들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출장 갔다 온 부분에서는 상하이 북두칠성 기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7개의 별이 빛나는 예. 것처럼 상하이 아까 말씀드린 3개 도시를 기억해라. 상하이, 심천, 항저우. 예. 근데 상하이 가면 북두칠성 기업이라고 있다. 7개의 AI 뭐 분야에서의 예. 가장 빛을 발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이제 갔을 때 거기도 갔었고 육소룡도 가고 여러 군데를 지금 제가 이제 제가 현장을 방문하는 게 제 일이니까. 예. 그래서 갔는데 뭐 이 기업 하나하나 지금 다 기업이 다른데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제가 이제 뭐 육소룡 같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육소룡 기업 중에 육소룡은 또 항저우를 베이스를 한 거거든요. 예. 항저우 육소룡이니까 거기 가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유니티리만 알고 있는 딥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딥 로보틱스요. 네. 딥 로보틱스는 이거는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래요? 사족 보행을 하는 로봇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로 뭘 하냐면 이제 뭐 우리가 재난 현장, 예. 그다음에 안전, 소방 이런 데에 투입되는 사족 보행입니다. 뭐 ISO 인증을 다 받았고요. 기술력이 어마무시하죠. 네. 지금 이 딥 로보틱스는 뭐 얼마나 이 경사도가 있는 거 다 뛰어넘어가고 네.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지만 경쟁력이 좀 차이가 납니다. 뭐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그렇잖아요. 이 지금 딥 로보틱스에 만든 로봇계가 이미 조금 이제 소프트웨어가 조금 변형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정부 조달을 통해서 네. 이미 산업 현장에 곳곳에 들어가 있다. 벌써요? 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 관련돼 있는 현업 현장에 중국 로봇이 들어가 있다. 예. 근데 그 입찰을 해서 딴 기업은 우리 기업입니다. 예. 우리 기업이 이 딥 로보틱스와 협업 같은 걸 한 거군요. 근데 모든 제작은 어디서 한다? 딥 로보틱스에서. 딥 로보틱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딥 로보틱스를 매우 유심히 봐야 되는데 여기는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유니트리 뭐 쿵푸를 하고 격투기 하는 기업들 이런 쇼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네. 기업들이 매우 많다. 우리 기업도 봐야 되잖아요. 네, 네. 우리 기업들 비슷한 기업들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늦고요. 격차가 크군요. 비슷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예. 가격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가격에 의해서 그럼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바로 그 점에서 또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웰메이드된 다 이미 꽉 들어찬 시장을 공략하는 건 너무나도 쉽지 않지만 아직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은 것을 먼저 선공을 때리는 건 진출이 너무 쉽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계 로봇이 먼저 한국에 시판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직 시판 준비도 안 하는 사이에서 그걸 산업 현장이나 내 가게에서나 갖다 쓰는 회사들이 많아지면 이거 진짜 시장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네. 실제 한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한 중국 로봇 회사들이 좀 있습니까?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요? 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만 근데 뭐 어떻게 됐다? 어떤 기업은 전략적으로 뭐 뒤에 숨어서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백업을 해주고 만들어주는 역할. 네. 근데 지금 그 말고도 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에 이제 들어와 있다. 요걸 이제 그 부분의 배경을 조금 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네. 드리면 지금 중국의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업들이 AI 핵심이라고 했을 때 뭐 한 6천 개 이상이 넘는데 그 중에 지금 이제 판을 키우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지원을 하면서 지금 편을 키우고 있고 거기서 탑5 안에 들어가는 놈은 4편이 되는 거예요. 네. 탑5 안에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했던 뭐 AI 북두치 쓴 기업이라든지 상하이 육소령이 이런 호칭 그룹행 네. 안에 들어가는 게들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경쟁을 못한 기업들은 이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출구를 찾아야 돼. 미국의 제재는 더 심하대.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출구 전략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출해라고 하는데 바다로 나간다.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가장 거점화하기 좋은 나라가 바로 한국인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계속 지금 연락 오는 거죠. 어떤 예. 이런 경우입니다. 작은 우리 중소기업 휴머노이드 뭐 로봇 기업들한테 그냥 삭게 네가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운영을 하고 근데 앞에는 사장이 네가 하고 네. 아예 삭게라는 경우가 있고 혹은 네. 지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 그래서 지금 그런 뭐 AI 로봇뿐만 아니라 뭐 특히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뭐 LLM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전체 한국을 거점화를 하는 케이스가 많아졌고 특히 최근에 이런 로봇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이 눈에 엄청 많이 보이고 뭐 좀 연결시켜 달라는 목소리가 저한테 엄청 많이 들립니다. 그렇군요. 이거 잘못하면 기술 주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야 한국 브랜드 들고 아니면 한국 회사라는 패키징 아래 나가면 미국 진출이나 제3세계 진출도 수월할 거고 네. 또 우리나라는 로봇 사용률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높은 나라이다 보니 자체적인 시장의 매력도도 있고 충분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눈 게 이번 양회와 관련된 이슈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양회에서 방금 말씀 주셨던 바이오, 로봇, 반도체 등등을 언급하면서 산업 전략을 이제 육성하는 것들 말씀도 해주시긴 했는데 아니 도대체 중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런 산업을 어떻게 이렇게 발빠르게 키울 수 있었던 건지 그 지원 방식이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냥 보조금 준다고 커지면 우리도 했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최근에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적자 생존입니다. 이기는 예. 건 내 편입니다. 아. 일단 판을 키웁니다. 예. 그다음 규제를 풀어줍니다. 네. 우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 대규모 지원을 통해서 자국 기업들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생태계를 일단 만들어주고 예.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그 생태계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면 오픈 소스든 LLM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 하고 일단은 그 생태계를 일단 만들어주고 그 안에 들어와서 다 똑같은 경쟁 속에서 이제 뭐 하게끔 놓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치열하게 경쟁을 네. 붙입니다. 거기서 이제 플러스 이제 예를 들면 뭐 지역마다 또 다른 뭐 또 지원 정책이 있긴 한 특히 항저우가 좀 그런 부분이긴 하는데 뭐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생존을 하는 놈. 예. 그러니까 그 시장 논리에 의해서 네. 그래서 상징적인 기업과 혹은 수익을 발생하는 기업들 이걸 나누어서 이제 생태계 안에 보면서 전체적인 이렇게 AI 로봇, 휴먼 로봇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업스트림 그다음에 중간 다운스트림이 있다라면 거기에서 각 분야별 아까 말씀한 뭐 예를 들면 뭐 배터리라든지 제어기, 뭐 센서 우리는 센서 같은 경우도 거의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부품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별로 대표 선수를 그러니까 3개, 5개 기업을 만들어 놓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은 규제를 빼고 이야기를 한다는 예, 예. 겁니다. 그게 이제 그게 차이고 또 인적 자원 문제,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요. 예, 사람이 일단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친화적인 정부 정책 갖고 오면서 제가 지방 정부 하나만 제가 좀 네. 저한테 크게 다가왔던 게 있는데 항저우 가시면요. 항저우 가는 어디를 항저우를 가시면 딱 가장 보이는 정부의 멘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햇빛, 뭐 비, 이슬, 물 이걸 다 해드릴 테니까 네. 당신은 그냥 무럭무럭 성장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거 신경전이고 회사만 키워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게 모토입니다. 예. 항저우에서 만약에 기업의 문의사항이 있잖아요. 3일 이내에 그 기업에 대한 해결을 안 해주면 그 공무원 네. 잘립니다. 그래요? 예. 만약에 다른 지방에서 항저우에 가서 내가 여기서 지금 로봇 AI에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어요. 조사하러 왔어요.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하고 호텔 비용 다 항주시에서 다 무료로 해줘요? 예, 영수증 제공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저우 다른 도시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작년 기준으로 항저우 인구가 한 80만 명 이상 늘어났는데 네. 그중에 42만 명이 예. 다 20, 30대가 네.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항저우로 넘어온 겁니다. 지금 우리 지방 지자체에서 막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항저우 예를 든 게 지금 그런 겁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파격적인 지원 아래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중에서 역량 있는 사람들을 발굴한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조금을 통해서나 산업적인 지원책을 통해서 신산업 육성해 보려고 했을 때 꼭 보조금만 따먹는 이상한 회사들 또 이상한 업자들이 있었잖아요. 중국은 그것 때문에 정책 자체가 발목 잡히거나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없나요? 있죠. 네. 보조금을 노리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별로 검증을 합니다. 네. 이게 이거 진짜 이거 투입이 되는 건지 예. 실사라는 걸 하고요. 네. 다음에 그 1차 부분에 실사를 한 부분에 돈이 뭐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는지 아까 뭐 그런 업체들이 중국도 많죠. 네. 흉내만 내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뭐 1차적인 실사 그다음에 그 성과 내는 부분들 그러면 그걸 돈을 받고 특허를 얼마나 냈어 뭘 했어라는 R&D에 투입된 부분들을 해서 이제 그 검사를 하는 그다음에 그런 모니터링 하는 게 뭐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적지 않다. 그다음 그런 기업은 아까 제가 대표 선수 키운다 했잖아요. 대표자는 들어가기도 힘들거든요. 네. 앞에만 이제 돈을 가져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벌한다라는 부분도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역시 중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중국의 산업 육성 전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앞에 중국이 하고 있는 것들을 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우리가 과거 우리가 산업 뭐 첨단 산업을 우리가 주도했고 중국이 따라온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정책이 갈치자 행보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네. 그죠? 그게 뭐 어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 일단 앞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 첫 번째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방향성이 명확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기업도 투자를 한다. 네. 두 번째 일단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초격차를 자꾸 이야기하지만 반도체 얘기하지만 중국에 있는 변화되는 이런 부분들 모니터링을 좀 더 들어가서 정확히 우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기술 주권의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대로 잘하고 있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지금 로봇 기업들 생태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다 죽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 정부가 이 생태계를 그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이걸 살려야 됩니다. 네. 그럼 생태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태계를 만들고 뭐 지금 우리가 AI 부분에 있어서야 서브린 AI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경쟁처럼 해가 지원하는 것처럼 저는 선택과 집중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네. 생태계를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기업들을 우리가 휴먼 노이드 로봇 기업들도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서도 모든 게 지원이 아니라 선수를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 제가 여러 분야를 말씀을 네네. 드렸지만 우리가 저공 경제를 중국과 앞설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 대표 선수를 키우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제조에 대한 중국이 마지막입니다. 중국의 여러 가지의 중국의 첨단 제조가 한국에 들어올 텐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 아까 되어 있느냐라고 이제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점 지금 뭐 철강이나 이런 석유화학에 불어닥친 이런 어려움을 넘어서 지금 미래에 있는 그러니까 피지컬 AI 이 부분에서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중국산 저가
결국은 피지컬 AI는 결국은 돈 싸움입니다. 그렇겠죠. 예, 결국 싼 게 팔립니다. 네. 우리가 비아디 전기차 안 팔릴 거라 했는데 지금 팔리고 팔리죠. 팔리고 맞아요. 있단 말입니다. 예. 그때 방송할 때 누가 사겠어요 중국 거? 근데 진짜 저는 분명히 사더라고요. 방송할 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조금씩 야금 그럼요. 갑니다. 그렇기 여러 번 때문에 경고하셨죠. 그러면 그 파급이 커지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도 우리가 조금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냥 3대 피지컬 AI 강으로 가겠다 말이 아니라 네. 앞에서 말했던 정부와 산업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긴밀한 노력 이런 더 벤치마킹 모니터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또 중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